안녕하세요. KBC 건강클리닉 김원영입니다. 요즘 종아리가 무겁고 피곤하다. 특히 밤에 기지개를 켜면 쥐가 심하게 난다고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증상들을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증상들은 하지 정맥류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박경덕 원장을 모시고 종아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종아리 통증이 심한 원인이 하지 정맥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은 환자분들이 종아리 통증의 양상으로 주로 쥐, 경련, 무거움, 피곤,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이런 증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하지 정맥류와 특발성 종아리 쥐, 경련, 부종으로 분류하여 그 원인과 증상, 치료 및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지 정맥류는 최근에 발생하기 시작한 질환인가요? 하지 정맥류는 최근에 새롭게 발생한 질환이 아니라 기원전부터 있었던 병이지만 최근에 들어 진단과 치료법이 간단해지면서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조명을 받게 된 질환입니다. 이 그림은 기원전 4세기경에 어느 석상을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지렁이가 기어나온 듯한 튀어나온 혈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정맥류는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괴롭혀온 오래된 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지 정맥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치료나 예방법을 이해하는데 편하실 것 같거든요. 먼저 하지 정맥류가 외관상 어떻게 보이나요?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리에 힘줄이 튀어나왔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림 왼쪽을 보시면 허벅지 안쪽하고 종아리 안쪽에 우불퉁 튀어나온 아주 큰 지렁이가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정맥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목욕탕 같은 데를 가보시면 이런 분들을 가끔씩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시면 정맥류가 있으시구나 라고 아시게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리 앞쪽이나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종아리 뒤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을 보면은 이제 무릎 뒤쪽에 파랗게 보이는 혈관이 있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하지 정맥류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튀어나오지는 않았지만 새파란 핏줄이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종아리 뒤쪽이나 허벅지 뒤쪽에 보일 수가 있는데 약간 도단한 듯 하면서 포르스름한 혈관이 뻗어나가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하지 정맥류의 일종인 망상정맥이라고 하고요. 이 망상정맥이라는 것은 포르스름한 혈관이 망처럼 얽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멍이 잘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멍이 들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멍든 부위를 자세히 보면 바닥에 푸르스름한 혈관이 깔려 있으면서 쥐가 멍든 것처럼 퍼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하지 정맥류를 의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주 가는 빨간 혈관들이 불꽃이 터지듯이 아니면 시지렁이가 지나다니듯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여자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모세혈관, 즉 아주 가는 혈관들이 늘어나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하죠. 이렇듯이 하지 정맥류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힘줄이 튀어나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힘줄이 아니라 혈관이 튀어나온 거고요. 새파란 핏줄이 보이네요. 또는 허벅지에 실핏줄이 보이네요. 멍이 잘 들어요 라고 주로 표현을 하시죠. 예. 하지 정맥류가 생각보다는 다양한 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정맥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면은 먼저 다리에 있는 정상 정맥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길은 깊은 정맥과 얕은 정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얕은 정맥은 그림에서 보듯이 크게 나누어 발목에서 사타구니 아래쪽으로 뻗어 있는 대복제 정맥, 그리고 발목 뒤에서 무릎 뒤로 뻗어 있는 소복제 정맥으로 나누게 되지요. 물론 이런 혈관들은 그림에서 빗금쳐진 혈관인 깊은 정맥들과 서로 아주 복잡하게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정맥류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다리에 있는 정맥을 나무에 비유를 하는데요. 앞쪽 사타구니 아래와 무릎 뒤에 역류가 시작되는 뿌리가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초음파상으로 보이는 줄기혈관과 그리고 무릎 아래에 가지혈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정맥들 중에서 정맥에서 어떻게 해서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네, 사람의 몸에는 동맥과 정맥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혈관이 있는데 왼쪽 그림이 동맥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정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동맥이란 혈관을 통해 다리에 깨끗한 피를 보내주면 산소하고 영양분을 소모하고 나서 지저분해져요. 이 지저분한 피가 다시 깨끗한 피가 되기 위해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이 정맥이지요. 그런데 정맥 안에는 판막이란 구조물이 있는데요. 심장판막증 들어보셨죠? 심장에만 판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 있는 정맥에도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이 해주는 역할은 사람이 서 있어도 중력이란 힘을 이기고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피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판막이 고장이 나게 되면 심장으로 피가 올라가지 못하고 거꾸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피가 거꾸로 떨어지다 보면 떨어지는 압력 때문에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늘어나서 커져서 튀어나오게 되지요. 예. 이제 그 땅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란 힘을 이기고 어떻게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피가 올라갈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리에 있는 정맥의 피를 심장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이죠. 걷는 운동을 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죠.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하면 정맥을 짜주어서 정맥 안에 있는 피가 심장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완이 되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피가 떨어지겠죠. 이때 떨어지지 못하게 해주는 정맥 내 구조물이 판막이지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 또는 말초 심장이라고 부르지요. 두 짝으로 되어 있는 판막은 정맥 내에서 위쪽으로만 열리고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하면 판막이 열려서 피가 위로 올라가고 이완이 되면 판막이 닫혀서 피가 거꾸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판막이 정맥 내에서 5에서 10cm 간격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존재하고 있고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하면 판막이 열려서 피를 위로 올려보내고 이완이 되면 판막이 닫혀서 피가 거꾸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어서 마치 계단을 밟듯이 다리에 있는 피가 정맥을 통해서 심장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정맥류 환자분들은 이 판막이 고장이 나서 다치질 않아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할 때는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 쪽으로 올라간 듯이 보이지만 이완을 하게 되면 판막이 다치질 않아서 거꾸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 혈액순환이 잘못되는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막이 고장난 정맥류 환자분들은 피가 거꾸로 쏟아지다 보면 그 압력에 의해서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늘어나서 커져서 주로 무릎 아래에 있는 가지혈관부터 우불퉁 튀어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정맥류는 정맥이 우불퉁 튀어나오기 시작한 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미 5년이나 10년 전에 그 뿌리나 줄기 정맥에 있는 판막이 고장이 나서 피가 거꾸로 쏟아지기 시작한 때부터 발생을 한 것이죠. 이렇게 피가 거꾸로 쏟아지다 보면 한참이 지나서 혈관이 다리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때서야 정맥류가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들 하시죠. 다음 그림은 다리에 있는 정맥류를 폭포에 비유를 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될 혈액이 폭포처럼 거꾸로 쏟아져 내리다 보면 아래쪽에서부터 그 압력에 의해서 혈관이 늘어나서 거꾸로 커져서 튀어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간단할 것 같아요. 예. 정맥에 있는 판막이 손상 기능이 안 좋아져서 생기는 게 정맥류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맥류가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전적인 원인, 즉 가족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맥이란 혈관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맥류 환자분의 가족 중에 또 다른 정맥류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정맥류가 없는 사람의 가족 중에 정맥류 환자가 있을 가능성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정맥류란 질환은
있는 집안에는 많고요. 없는 집안에는 없습니다. 예. 방금 이야기해 주신 이제 유전적인 원인 외에 다른 원인들은 또 없나요? 예, 이렇게 본인이 정맥이란 혈관이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는데 직업적인 요인, 즉 하루에 6시간 이상 서 있는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지요. 서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나 백화점, 미용실, 식당 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간호사나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정맥류가 발생하는 직업군에 속하지요. 예. 이 정맥류 원인이 판막 그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면은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맥류가 잘 생기고 그래서 병의 유병률도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 노화 과정, 즉 나이가 들면서 위나 관절이나 이런 장기들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맥도 역시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늘어나게 돼서 정맥류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요. 그래서 50세 이상에서는 50%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나이에 비례해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50세 이상은 50%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 정맥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통증의학과 전문의 박경덕 원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또 이게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맥이 튀어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임신을 하고 났더니 그 후에 산후 분만 후에 보니까 정맥류가 생겼다.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임신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요? 네, 임신한 과정이 정맥류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임신으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되면 혈관이 약해지고 자궁이 커지면서 복부에 있는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복부 안에 있는 대정맥이라는 큰 혈관을 누르게 되지요. 그리고 임신을 여러 번 할수록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맥류가 있으시는 어머니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막내 낳고 나서 혈관이 조금 튀어나온 듯 하다가 이렇게 번지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남녀의 발생 비율을 비교했을 때는 여성분들이 2배 정도 높아요. 이것은 정맥류 발생 원인 중에 하나인 임신한 과정을 여성분들이 거치기 때문이죠. 예. 말씀해 주신 원인들 외에 하지 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원인들은 없나요? 앞에 말씀드린 원인 외에 여성 호르몬이나 피임약도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도 배변을 하실 때 아랫배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복압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지요. 이것도 역시 정맥류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비만한 경우나 갑작스러운 체중의 변화도 역시 정맥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생기면은 외관상 보이는 미용적인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된다고 나온 사람이더라도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맥이 망가져서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호소하는 증상의 정도와 외관상 보이는 정맥류 정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밑에 심부에 있는 정맥이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쥐가 자주 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쥐가 나는 것도 이게 정맥류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가요? 네, 야간 근육 경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밤에 주무시다가 쥐가 나거나 심한 운동 후에 쥐가 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환자분들은 기지개를 펴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기지개를 펴면 다리에 쥐가 나서 다리를 한참 동안 주물러야 된다라고 말씀들 하시죠. 이런 경우에도 정맥류가 있지 않나 하고 의심을 해봐야 되죠. 예. 외관상 보일 때 혈관이 붉어져 있지 않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정맥류를 의심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게 또 검사해보면은 정맥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일단은 혈관이 튀어나오기 전에 3에서 5년 전부터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 뿌리혈관에서 역류가 있은 후에 그 역류에 의해서 가지혈관들이 늘어나서 커져서 튀어나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해봤을 때 역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에 모래 주머니를 찬 것 같이 다리가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가요? 네, 정맥류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다리가 무겁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다라고들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리에 있는 정맥의 판막이 고장이 나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종아리로 피가 거꾸로 쏟아지면서 피가 고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심한 경우 한쪽 다리에 900cc까지 혈액이 고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리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허리 자체도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맥류가 있으셔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걸을 때 왠지 자세가 틀어지게 되죠. 이렇게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걷게 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 통증, 쥐가 잘 난다, 다리가 무겁다 이런 증상 외에 뭐 다른 증상은 없나요? 네, 또 한 가지 증상은 다리가 붓는다고 말씀들 하세요. 주로 오후가 돼서 집에 돌아가서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발목 부위에 남는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정맥류는 혈액순환 장애를 가진 질환이기 때문에 피가 고여서 이렇게 다리가 부을 수가 있어요. 장시간 서 계시면 심해지고 누워 계시면 호전되고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다리가 붓는 것이 이게 뭐 오전에만 심했다가 오후에는 더 좋아지고 뭐 이런 어떤 시간상 하루 중에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정맥류는 피가 떨어지는 혈액순환이 잘못되는 병이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아침에 일어나시기 전까지는 누워 계시기 때문에 심장과 다리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죠. 그래서 아침에는 다리가 부어 있는 게 덜하고요. 서서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피가 떨어져 쌓이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부어 보이죠. 예. 지금까지 이제 정맥류의 그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맥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은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것 같은데 합병증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부종이라고 다리가 붓는 거죠.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발등이 수북히 붓는 분도 계시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다리에 정맥류가 있으면서 다리가 훨씬 더 굵어요. 이런 경우는 정맥류가 생긴 지 상당히 오래되신 경우이고요. 치료를 받고 나면 서서히 부은 것이 빠지면서 다리 굵기나 모양도 깨끗해지죠. 그리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색소 침착인데요. 주로 나타나는 부위가 거꾸로 떨어지는 혈액의 압력을 제일 심하게 받는 발목이나 종아리 아래쪽에 멍든 것처럼 퍼렇게 또는 보라색으로 피부 색깔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처럼 피부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것이 정맥류 합병증으로 발생되는 것인지를 모르시고 피부과를 주로 다니시죠. 그래서 피부과 치료를 받으시면 호전이 됐다가 다시 악화되고 이렇게 증상이 반복되게 되죠. 이처럼 피부염이 생기는 것은 지저분한 피가 계속 고이다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부 저항성이 떨어져서 한번 염증이 생기면 잘 낫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예. 피가 순환하지 않고 정체해서 생기는 증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합병증 외에 이제 뭐 빈도는 좀 낮지만 더 심각한 합병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심한 합병증으로 혈전성 정맥염이란 것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혈액순환이 안 돼서 지저분한 피가 고이다 보면 피가 선지처럼 굳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합병증 중에 심한 경우는 지금 보시는 피부궤양이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지저분한 피가 계속 고이다 보면 이렇게 피부가 썩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료 자체도 어려워지고요. 궤양이 생긴 원인이 정맥류이기 때문에 정맥류를 치료하지 않고는 궤양이 낫지를 않아요. 이 그림은 궤양을 동반한 피부 변색이고요. 이렇게 피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혈관이 약해지고 헐게 되면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다음은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심부정맥 혈전증인데요. 심부정맥 혈전증은 겉정맥 말고 깊은 정맥에 혈전이 발생해서 다리에 있는 큰 정맥이 막히는 것이죠. 이 사진에서 자세히 보시면 왼쪽 다리가 더 부어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붓고 아프게 되고요.
치료도 병원에 입원하셔서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상당 기간 드셔야 되죠. 예. 뭐 혈전이 이게 빨리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뭐 그 혈전이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해서 어떤 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지정맥류 치료 자체를 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와파린 혈전용해제라는 약물을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낫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게 되죠. 예. 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하지정맥류 증상이나 합병증이 있을 때 이게 과연 하지정맥류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가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단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하지정맥류란 것이 판막이 망가져서 혈액순환이 거꾸로 되는 병이기 때문에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았더라도 하지정맥류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하지정맥류의 증상이나 합병증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지정맥류인지 아닌지 진단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칼라 혈류 초음파로 가능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하는 의사가 직접 혈류 초음파로 진단을 정확히 하고 진단 과정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과정에도 초음파를 직접 보면서 정확히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최근 하지정맥류 치료 과정이 수술이라는 예전 치료법과 비교하면 일면에 굉장히 간단해졌지만 정맥류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음파 진단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사람의 얼굴 모양이 모두 틀린 것처럼 다리에 있는 정맥이란 혈관도 사람마다 주행이나 그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고장난 정맥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 정맥을 정확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하는 의사의 초음파 진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이 칼라 혈류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혈류 흐름을 볼 것 같은데요. 이 초음파 진단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다음은 초음파 진단 과정인데요. 먼저 정상인 경우이고요. 정상인 경우는 일단 초음파로 확인했을 때 혈관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검사를 할 때 혈관을 길이 방향으로 놓고 종아리를 주무르면 종아리 근육이 정맥을 수축을 해서 심장 쪽으로 피가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는 피는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종아리를 놓으면 이완이 돼서 올라갔던 피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는 피는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때 판막이 정상인 사람은 판막이 꾹 닫혀서 피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판막이 정상인 사람은 이렇게 파란색이 보였다가 사라지게 되죠. 이것은 판막 기능이 정상이므로 피가 떨어지려고 할 때 판막이 꾹 닫히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고요. 다음은 그 정맥류 환자분의 초음파 영상인데요. 초음파로 봤을 때 혈관 크기가 크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종아리를 주물렀다 놓으면 종아리에 있던 피가 심장 쪽으로 올라간 듯 보이지만 판막이 망가져 있어서 종아리를 주물렀다 놓자마자 이렇게 빨갛게 쏟아져요. 쏴 소리를 내면서 오른쪽 위로 하얀 기준선 위로 하얀 산이 보이죠. 이것이 거꾸로 떨어지는 피의 양을 보여주죠. 그래서 혈류 초음파 검사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뿌리혈관이나 줄기혈관이 고장이 났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혈류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끝나면 각각 환자분에 맞게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고요. 치료를 하게 되죠. 예. 그럼 종아리 근육을 수축을 시키면서 동시에 어떤 혈관을 초음파로 보게 되는 것이죠? 주로 뿌리혈관인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의 역류를 초음파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 보통 이제 그렇게 외관상으로도 붉어져 있는 그 혈관들을 보시게 되는 겁니까? 예, 외관상으로 붉어지는 혈관도 물론 초음파로 확인을 해서 혈전이나 이런 합병증들이 발생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초음파 진단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10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10분 이내요? 네. 예, 길지는 않는 시간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통증의학과 전문의 박경덕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단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치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어느 한 가지 치료법만 가지고 한 분의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세 가지 치료법으로
각각의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치료를 하는데요. 다리에 있는 얕은 정맥을 속정맥과 겉정맥으로 나눈다면 속정맥을 치료하는 근본 치료와 겉정맥을 치료하는 보조 치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본 치료에는 현재 각광받는 레이저 치료와 예전부터 해오던 광범위 발거술이란 수술 방법이 있고요. 보조 치료에는 보행정맥 절제술과 주사 혈관 경화요법이 있고요. 각각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레이저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레이저 치료는 고장난 뿌리와 줄결관에다가 바늘을 꽂고 이를 통해서 아주 가는 레이저 광섬유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보고 정확한 치료 위치를 잡은 다음 레이저를 쏘게 되죠. 그러면 레이저에서 발생되는 열로 고장난 혈관이 응고되어 몸 안에서 흡수되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실제 레이저 치료를 하는 장면인데요. 레이저 치료의 장점 중 하나가 사타구니 아래나 어군 부위를 칼로 째고 상처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장난 혈관에 바늘 하나를 꽂고 이 바늘을 통해서 레이저 광섬유를 집어넣고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히 치료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치료가 끝나더라도 바늘구멍만 남게 되고요. 치료 후에 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치료 방법이 발달함에 따라 수면 마취나 척추 마취 또는 전신 마취도 할 필요가 없고요. 국소 마취나 말초 신경 마취만 가지고도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가 있고요. 치료 후 바로 걸으실 수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가 가능하죠. 레이저 치료 시간도 20-30분이면 가능하고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 한 가지 치료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한 환자에게 레이저 치료와 그다음에 보조적인 치료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신가요? 예,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치료를 할 때 뿌리혈관이 고장이 나고 가지혈관들도 튀어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뿌리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레이저 근본 수술을 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혈관은 보행정맥 절제술이나 주사혈관 경화요법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레이저 치료가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시술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실제로 치료하셨던 그런 환자분들의 전후 치료 전과 후의 사진을 3개월 후에 궤양 자체도 좋아지고 다리의 부종과 통증도 역시 많이 좋아지셨죠.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가 함께 있었던 경우이고요. 이분은 69세 여자분이신데요. 다리에 쥐가 난다라는 증상을 주로 호소하시는 분이세요. 치료 후에 이런 증상들도 없어지셨고요. 이분은 주로 종아리가 땡긴다라고 증상을 호소하신 분이시고요. 이분은 다리가 피곤하고 발등이 붓는다라고 증상을 호소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53세 남자분이신데요. 가려운 피부염 증상을 동반하셨어요. 치료 후에 정맥류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피부염도 역시 좋아지셨고요. 이분은 다리가 땡기고 붓는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셨고요. 역시 치료 후에 좋아지셨습니다. 이분은 허리 통증도 함께 있으셨는데 치료 후에 허리 통증도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맥류 때문에 다리가 무겁고 해서 걷는 자세가 좋지 않아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경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정맥류가 심한 환자분들 사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으시죠. 예. 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사례 중에서 궤양이 심하셨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뇨도 같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환자분 경우에 아까 보여준 사진에 보면 외관상 정맥류는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외관상 보이는 양상과 합병증도 역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치료가 되지 않는 피부염이나 궤양도 정맥류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보면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주사 치료만으로도 뭐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보조 치료 중 하나인 혈관 경화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에 있는 정맥이 고장이 났을 때 고장난 혈관 안에다 경화제란 약을 주사해서 고장난 혈관을 없애는 방법이고요. 주로 직경이 4mm 이하의 가는 혈관에다가 주사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고장난 혈관에 주사를 놓게 되면 혈관 경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딱딱해지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죠. 다음 그림은 혈관 경화요법을 시행하는 장면입니다.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부르는 아주 가는 실핏줄에 혈관 경화요법을 하는 그림이고요. 이때 사용하는 주사 바늘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따끔따끔한 정도로 치료가 끝나고요. 오른쪽 그림은 주사 치료 사진이고요. 주로 젊은 여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다음은 허벅지와 종아리에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오신 분도 역류가 없을 시에는 뿌리혈관에 고장이 없을 시에는 주사 치료만 가지고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칼을 대지 않고도 주사 치료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혈관 크기가 작으면 주사 치료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죠. 다음은 무릎 뒤에 조금 더 굵게 튀어나온 혈관이죠. 역시 주사 치료 후 좋아진 모습이고요. 아주 가는 실핏줄하고 굵은 혈관은 혈관 경화요법을 하는 데 있어서 약의 농도 등이 다르죠. 다음 그림은 관통 정맥의 역류에 의해 발생한 정맥류를 주사 치료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칼을 대지 않고도 주사 치료만으로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 주사 치료를 하는 이유가 정맥류가 심하지 않거나 정맥류 부위가 이렇게 넓지 않아서 주사 치료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뿌리혈관은 주사혈관 경화요법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로 근본 수술을 시술하는 거고요. 시술이 끝난 후에 보이는 가지혈관들은 크기가 너무 클 때는 보행정맥 절제술로 제거를 하고요. 크기가 작을 때는 주사혈관 경화요법만으로도 보이는 가지혈관들은 제거가 가능합니다. 또한 뿌리혈관에 역류가 없이 다리에 수십 개가 있는 관통정맥이라는 혈관의 역류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정맥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근본 수술 없이 바로 주사혈관 경화요법만 가지고도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금방 이야기해 주신 보행 정맥 절제술이라는 그 시술 방법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시술입니까? 네, 다음은 보조 치료 중 하나인 보행정맥 절제술인데요. 주사 치료하기에는 조금 굵은 혈관들을 4-5mm 정도 구멍을 내서 고장난 혈관을 제거하는 치료이고요. 국소 마취로 치료 가능합니다. 이런 주사 치료나 보행정맥 절제술 같은 보조 치료는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보다는 레이저 치료와 병행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허벅지와 종아리에 심하게 튀어나오신 분도 레이저 치료와 보행정맥 절제술로 치료를 한 사진이고요. 이렇게 종아리에 심하게 튀어나오신 분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저 치료와 함께 보행정맥 절제술로 치료한 사진입니다. 병이 심할수록 치료받는 과정이 조금 더 힘들게 되죠. 예. 이제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뭐 쥐가 나고 또 붓기까지 하면은 이제 하지 정맥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지 정맥류 환자가 아니더라도 뭐 종아리 부종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하지 정맥류가 종아리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가면 양말 자국이 남을 정도로 종아리나 발목이 붓는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혈류 초음파 검사상 혈액의 역류가 전혀 없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종아리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하지 정맥류나 림프 부종, 간이나 신장 등 내과적, 전신적 질환을 제외하고 주로 젊은 여성분들에게서 발생하는 특발성 종아리 부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발성 종아리 부종이란 신체적인, 기질적인 병변 없이, 즉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특히 젊은 여자분들의 경우 에스트로겐이란 여성 호르몬과 히알루론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종아리 지방층에 수분 성분이 과다하게 쌓이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주로 하루 종일 서서 근무를 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생활 습관을 보이는 환자분들에게서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에는 마치 하지 정맥류 환자처럼 종아리와 발목이 붓게 되는 부종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원장님, 이게 이제 그 다리가 부어서 오는 젊은 여자분에게 여자분이 오셨을 때 이게 초음파로 혈류 초음파로 가지고 하지 정맥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이 되면은 특발성 부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다른 아니면 검사가 또 필요한 겁니까? 물론 내과적으로 간이나 신장,
또는 인파 부종 등의 질환들이 재해가 된 상황에서 특발성 종아리 부종으로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이제 원인이 없다면은 그 다음에 하지 정맥류도 아니다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특발성 종아리 부종 환자, 특발성이라는 게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환자를 그럼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특발성 종아리 부종 환자분들의 치료로는 먼저 압박 스타킹 착용 및 다리 올리기 등의 생활 습관 변화 이런 것들을 권유하고요. 또는 정맥 보강제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 강력한 증상 호전을 위해서는 종아리 부종 주사인 히알루로니다제 주사를 종아리 지방층에 직접 주사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지방층에 있는 수분은 림프관을 타고 정맥을 거쳐 배출이 돼야 되는데 종아리 지방층에서 히알루론산 성분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종아리 지방층에 히알루로니다제를 주사하게 되면 수분을 끌어당기는 히알루론산이 파괴되어 종아리 지방층에 있는 수분이 림프관을 거쳐 정맥으로 배출되는 것을 촉진시키게 되어 수분 성분의 축적으로 인한 종아리 부종 증상이 호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 히알루로니산 주사를 이게 뭐 어느 기간마다 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맞아야 되나요? 증상 자체가 심한 경우에 권유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압박 스타킹 착용과 다리 올리기, 유산소 운동 등 생활 습관 변화를 권유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하지 정맥류하고 비슷한 증상으로 종아리가 쥐가 잘 나거나 또 경련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에게 이 하지 정맥류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혈류 초음파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질환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네, 이런 경우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즉 정맥에 역류가 없더라도 하루 종일 서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중력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는 피가 종아리에 쌓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혈액의 노폐물인 젖산에 의해 종아리 근육을 지배하는 말초 운동신경이 자극되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과다, 허리에서 신경이 눌렸다든지 전해질 불균형, 평발인 경우나 하이힐을 신고 생활한 경우 등이 하지 정맥류가 아니더라도 종아리 쥐, 경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종아리에 쥐가 잘 나거나 경련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뭐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종아리 쥐 경련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걷기 운동 등 유산소 운동과 휴식 시 다리를 들어 올려 종아리에 쌓인 피가 심장으로 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쥐 경련 증상이 심한 경우 치료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혈액 노폐물인 젖산이 종아리 근육의 말초 운동 신경을 자극하여 종아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쥐가 발생하는 과정 중에 종아리 근육을 지배하는 말초 운동 신경을 치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가장 강력한 말초 운동 신경 차단제인 보툴리눔 톡신, 즉 흔히 알고 계시는 보톡스 주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골격계 초음파로 종아리 근육 경련, 쥐의 주된 원인이 되는 내측 비복근과 외측 비복근을 확인하고 주사 부위를 표시한 다음 적정량의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종아리를 지배하는 말초 운동 신경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되어 쥐 경련 등의 증상 발현이 호전되고 종아리가 가벼워졌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이런 치료 효과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요. 6에서 8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예. 그 종아리 경련이나 쥐가 잘 났을 때 건강보조식품으로 해서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마그네슘은 효과가 없나요? 네, 이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쥐가 나는 경우에는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을 복용을 하는 경우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틀리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흔히 보톡스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얼굴의 주름을 없애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보톡스가 이제 종아리 쥐 경련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시술하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네, 튀어나온 내측이나 외측 알통 근육인 내측과 외측 비복근을 근골격계 초음파로 정확히 확인한 후 보톡스를 직접 주사하게 되면 말초 운동신경이 차단되어 젖산이란 노폐물에 의해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어 병렬이 발생하는 종아리 쥐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어 근육의 그 양과 윤곽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톡스 주사에 의해 근육이 이완되고 이완된 근육은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종아리 알통 근육의 크기가 줄어들고 그 양상이 변화되어 종아리 쥐경련 증상이 호전될 뿐만 아니라 예쁜 종아리 라인까지도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톡스 종아리 신경치료의 장점은 매우 간단하면서 안전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이 거의 없으며 시술 시에 따끔따끔한 정도이고 근골격계 초음파 확인하에 정확한 부위에 적당한 양의 보톡스를 적절하게 주사하며 시술 시간은 5분 정도로 시술 직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바로 샤워 등이 가능한 간단하고 안전한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보톡스를 종아리 쥐나 경련 치료에 쓰는데 부수적으로 이제 미용적으로 예쁜 종아리 라인을 또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바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술 사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다음은 미용적인 목적으로 보톡스 종아리 주사를 시행한 후 형성되는 종아리 라인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술 전후 사진들입니다. 먼저 하트 모양의 종아리 알통 양상이 사라져 종아리 라인이 형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종아리 근육 알통이 돌출되신 환자분 역시 종아리 보톡스 시술 후 종아리 알통 근육이 부드러워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여자 환자분의 시술 3개월 후 사진입니다. 종아리 알통 라인이 부드럽게 변한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아리 보톡스 주사는 종아리 쥐 경련의 호전뿐만 아니라 예쁜 종아리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아리 쥐 경련의 증상 치료 목적보다는 예쁜 종아리 라인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한 고주파로 종아리 알통 근육을 지배하는 말초 운동 신경을 차단하여 형성된 종아리 라인의 시술 전후 사진들입니다. 이분은 40대 여자 환자분으로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발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아리 알통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육 자체가 굵은 형태를 보이고 계십니다. 역시 시술 직후 긴장돼 있던 종아리 근육의 톤이 풀어지면서 부드러운 종아리 라인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20대 여자 환자분으로 시술 직후 사진입니다. 내측 비복근의 양상이 없어져 종아리 라인이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종아리 알통의 양상이 없어지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에 자신 있게 그 짧은 치마와 하이힐을 신을 수 있었다면서 만족하신 분이십니다. 이번은 30대 여자 환자분으로 시술 전 사진에서 최대한 까치발 시에 내측 비복근만 돌출된 양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사실 이 정도면 굳이 시술하지 않더라도 종아리가 날씬하신 편이시나 환자분의 종아리 라인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시술을 원하셔서 시술하게 된 경우이고요. 이분은 40대 여자 환자분으로 전체적인 체형은 날씬하신데 하트 모양의 종아리 알통으로 인해 평생 짧은 치마와 더불어 하이힐을 신지 않고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시술 직후 바로 하트 모양의 종아리 알통이 사라지면서 매끈한 종아리 라인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술 직후 까치발을 들고 사진을 찍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시술 직후 바로 걸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로 즉시 복귀가 가능한 시술입니다. 이분은 30대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역시 내측과 외측 비복근이 발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측 비복근에 대해서만 시술하더라도 이처럼 시술 직후 바로 종아리 라인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종아리 알통 근육 때문에 치마를 못 입었던 환자분의 컴플렉스가 사라져서 종아리 라인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이분은 20대 여자 환자분으로 역시 시술 직후 만족스러운 종아리 라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인 경우에 어떤 질환들에서는 질환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어떤 생활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든가 하면서 좀 관찰해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 정맥류 어떻습니까? 하지 정맥류도 심하지 않으면은 생활 습관을 오랫동안 서 있는 습관을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운동을 해주면서 좀 지켜볼 수도 있나요? 네, 하지 정맥류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뿌리혈관인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의 역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정맥류와 뿌리혈관인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의 역류가 전혀 없이 발생되는 정맥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뿌리혈관에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레이저 치료나 그 외 치료를 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 방법이고요. 뿌리혈관에 역류가 없이 발생되는 정맥류의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뭐 레이저 시술할 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전신 마취나 뭐 축치 마취 같은 것을 안고 지금 시술을 하시고 한 시술 시간 한 2, 30분 정도 걸린다고 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네. 통증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 따끔따끔한 정도라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레이저 시술을 할 때 그 바늘을 꽂게 되는데요. 이 바늘을 꽂는 부위만 국소 마취를 하고요. 그리고 허벅지를 지배하는 이 대퇴신경이라는 그 감각신경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말초신경 마취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취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프지 않게 시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또 이게 하지 정맥류는 물론 이제 증상 때문에 시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외관상 보이는 미용상의 목적으로 이게 시술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술을 미용상으로 받는데 시술 자체가 어떤 흉터를 남길 수 있다면은 뭐 이게 조금 주저하게 되는데 흉터가 크지는 않나요? 네, 그 미용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그 주사혈관 경화요법을 시술하게 되죠. 그 빨간 혈관이 가늘게 이렇게 늘어나서 보이는 경우, 파란 혈관들이 특히 오금 뒤에 파란 혈관들이 이렇게 망처럼 얽혀 있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사혈관 경화요법을 시술을 했을 때 시술 후에 색소 침착이 나타나게 됩니다. 색소 침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약 6개월 정도 이 색소 침착이 없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을 때 미용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맥류를 치료하면서 이제 이게 레이저 시술이 주된 시술이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술 같은데요. 원리를 보면은 레이저 빔에 의해서 혈관을 태워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밸브가 고장난 혈관을 없애는 시술인데 이런 혈관들을 없애도 우리 몸에서 어떤 지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네, 레이저나 주사 치료로 없애는 혈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고장난 정맥이기 때문에 없애고 나면 오히려 증상들이 좋아지죠. 정상 혈관들을 통해서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고장난 혈관을 없앤다고 몸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혈관을 없애버림으로써 다른 혈관, 다른 정맥이 과부하가 걸려서 밸브에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상 혈관들을 통해서 충분히 심장 쪽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역기능을 하고 있는, 즉 심장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 혈관들을 없애게 되면 새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효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마 이제 하지 정맥류를 치료하려고 마음먹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하지 정맥류를 이게 시술을 하고 난 후에, 재발하지 않나요? 얼마나 재발합니까? 네, 하지 정맥류 치료 후에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뿌리혈관까지 정확히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한 혈관과 관련돼서는 재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음파상으로 확인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 즉 뿌리혈관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00%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혈관인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 즉 역류가 시작되는 뿌리를 없애야지만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예. 한번 시술을 하고 났는데,
이게 원인이 되는 혈관들을 조금 놓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로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네, 처음에 초음파로 진단을 정확히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없게 되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정상이었던 혈관이, 즉 왼쪽에 대복제정맥 역류가 있어서 왼쪽 다리를 치료했는데 오른쪽 대복제정맥은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 대복제정맥이 고장이 나는 데는 10년 이상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 당시에 고장이 났던 혈관만 치료를 하게 되면 평생 정맥류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이게 혈류 초음파로 진단이 된다면은 뭐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제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종아리가 땡기거나 밤에 쥐가 나고 저린 증상 또는 종아리가 무겁고 피곤하며 붓는다든지 하는 종아리 통증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하지정맥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과 치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아리가 불편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하지정맥류, 이제 간단히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아리가 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증의학과 전문의 박경동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너무 오랜 시간 서 계시지 않는 것, 또 자주 스트레칭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는 것이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KBC 건강클리닉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